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충청도 부여에 한산희 씨 가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였지요. 넓은 대지 위에 웅장하게 들어선 본체와 행랑채, 그리고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별당까지 그 규모가 웬만한 관아에 버금갔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지고 단청이 화려하게 칠해진 처마가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편 듯 아름다웠지요. 그 저택 깊숙한 곳, 연못가에 자리한 별당에는 한 여인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소희, 25의 나이였습니다. 한때는 본체 안채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남편을 병으로 잃고 과부가 된 지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이 별당이 그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인 한대감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가 바깥 세상에 나도는 것을 못마땅해 하여 별당에 거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과부의 몸으로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가문의 체면에 해가 되느니라 그의 말씀이었지요. 소희는 매일 창살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별당 창문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연못과 버드나무, 그리고 담장 너머로 살짝 보이는 뒷산의 능선뿐이었습니다. 봄이 와서 버드나무가 연초록 잎을 틀어도, 여름에 연꽃이 만발해도, 가을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소희의 마음도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리움마저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듯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별당을 찾아왔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하지만 그 말씀 뒤에는 늘 같은 당부가 따랐습니다. 그래도 과부의 몸으로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정숙하게 이곳에서 지내거라.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 좁은 별당이 평생 자신의 세상인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늦봄날 가문에 새로운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무진, 23세 청년이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돌다가 이 저택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놈의 임무는 야간 경비다 집사가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저택 곳곳을 돌며 도둑을 막는 일이니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저택을 지키겠사옵니다. 그의 임무는 밤마다 저택 곳곳을 돌며 도둑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무진은 작은 북을 들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 북은 대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소리가 멀리 퍼지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지요. 무진은 일정한 간격으로 북을 두드리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둥둥둥, 둥둥둥. 그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저택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체에서 시작해서 행랑채, 창고, 그리고 별당 주변까지 빠짐없이 돌며 북을 쳤습니다. 처음 그 북소리를 들었을 때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요하던 밤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무슨 소리지? 소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말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그 소리가 익숙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지요.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북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랐던 소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소리가 없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긴 밤을 함께 깨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3년 동안 홀로 지내며 느꼈던 그 끔찍한 외로움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창가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어 별당 안까지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그때 별당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익숙한 그 북소리와 함께였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먼지 묻은 옷자락, 북을 든 손, 성실하게 걷는 발걸음. 그것이 무진이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은 별당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약간 들어 창문 쪽을 힐끗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둥둥둥 북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었지요. 두려움도 아니고 설렘도 아닌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구멍으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어 오는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 북을 든 그 손이, 별당을 지나칠 때 살짝 올려다보던 그 시선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소희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그 북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녀들이 물러가면 소희는 서둘러 창가로 갔습니다. 혹시나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놓칠까봐 말이지요. 달이 뜨면 무진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당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의 순찰 경로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소희는 눈치챘습니다. 점점 별당에 가까이 오는 것이었지요. 별당 앞을 지나갈 때면 무진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소희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을 보니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둘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소희는 창살 뒤에 몸을 숨기고 무진을 지켜보았고 무진은 그런 소희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또렷하게 북을 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가 싹텄습니다. 오늘 밤도 그 북소리가 들릴까요? 오늘 밤도 그가 이 앞을 지나갈까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은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주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들이 소희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온통 밤에 가 있었습니다. 하녀가 마님, 오늘은 어떤 옷감을 보시겠사옵니까? 하고 물어도 소희의 대답은 건성이었지요. 아무거나 좋으니 내가 골라서 가져오거라. 그렇게 소희의 긴 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이 지나간 후에도
소희는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가 걸어간 방향을 바라보며 언제 다시 돌아올까 하고 기다렸지요. 무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찰을 돌 때마다 별당 앞에서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창살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일까요? 왜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계실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기심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분이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북소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말이지요. 무진은 다른 하인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별당에는 누가 사시는지요? 아, 거기는 한대감님의 며느리 마님이 계셔. 과부가 되신 후로 혼자 지내고 계시지 그러하군요. 외롭지는 않으실까요? 글쎄 말이야. 누가 알겠어? 무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부가 되어 혼자 지내신다니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그때부터 무진의 북소리는 더욱 정성스러워졌습니다. 혹시나 그 소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 말이지요. 달빛은 두 사람을 비추며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북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의 신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되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마주본 적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인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창살 사이로 쏟아지는 은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춰서 등잔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소희는 흰 비단에 매화 무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놓는 수에 마음을 담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바느질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창밖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둥둥둥.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늘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이 별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걸음이 더욱 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아니면 이 순간을 오래 붙잡고 싶어하는 듯한 발걸음이었지요. 소희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무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 진지한 표정, 북을 든 손, 그리고 별당을 향해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는 눈빛,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무진이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소희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말이지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무진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1분일까요? 2분일까요? 아니면 더 오래였을까요? 시간의 의미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무진이 먼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지요. 소희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 조심스러운 관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 같은 것들이 말이지요. 무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물러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후에야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붙잡고 싶은 듯이
이 기분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듯이 말이지요. 소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진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가 건네준 정중한 인사,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진은 별당 앞을 지날 때마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희도 그에 응답하여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를 향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에도 둘은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선명하게 다가왔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무진은 별당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들꽃 한 송이였습니다. 산에서 꺾어온 야생화였지요. 그 꽃은 작고 수수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꽃잎에 노란 꽃심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혹시나 바람에 날아갈까봐 작은 돌로 꽃대를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소희는 창살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진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꽃을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마음을 소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요. 무진은 꽃을 놓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창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는 환히 빛났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별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달빛 아래 놓인 꽃은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소희는 그 꽃을 조심스럽게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꽃잎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산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싱그러운 자연의 향기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지요. 소희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맡아보는 자연의 향기였을까요? 소희는 꽃을 방으로 가져와 물그릇에 꽂아두었습니다. 작은 꽃 하나가 방 전체를 밝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소희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소희도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주머니 한 개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것이었지요. 연꽃 무늬가 새겨진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연분홍 실로 꽃잎을 수놓고 연두색 실로 잎사귀를 표현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소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무진을 생각했습니다. 이 주머니를 받으면 그가 기뻐할까요?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밤새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소희는 그 주머니를 창가 돌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무진이 지나갈 때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어제 무진이 꽃을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지요. 그날 밤 무진은 별당 앞을 지나다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정교하게 수놓인 아름다운 주머니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꽃 무늬가 아름다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놓인 수에서 만든 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지는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가슴까지 전해왔지요. 무지는 창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마음, 기쁘다는 마음, 그리고 조심스러운 설렘이 모두 담긴 인사였습니다. 소희는 창살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들꽃 한 송이, 주머니 한 개, 작은 선물들이 오가며 둘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으니까요. 고맙다는 마음, 기쁘다는 마음,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관심 말이지요. 달은 매일 밤 두 사람을 비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지요.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며 밤을 적셔갔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툭툭툭 하고 돌 위로 떨어져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소희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밤이었지요. 빗소리가 북소리를 가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가 올까요? 이런 비에도 순찰을 돌까요? 마음속에 걱정이 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지요. 소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래도 순찰을 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익숙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둥둥둥.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리는 북소리였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무진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북도 비에 젖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게, 더 힘차게 북을 쳤습니다. 별당 앞에 다다르자 무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담장 아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진은 북을 내려놓고 젖은 옷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지요. 소희는 창살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도 자신을 위해, 아니, 저택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도는 그의 성실함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지요. 그때 무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안녕하시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조금 크게 말했지요. 소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따뜻하고 정다운 목소리였지요.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밤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임무이옵니다. 무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소인이 이곳을 지키겠사옵니다. 마님께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말이옵니다. 소인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지요. 기쁨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아니면 미안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무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소희가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남자와 말을 나눈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지는 소희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북을 들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소인이 항상 이곳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둥둥둥 북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희는 창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며 세상을 밝게 비쳤지요. 소희는 담장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흙 위에 깊이 패인 발자국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발자국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그가 정말로 여기 서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지요. 소희는 그 발자국 옆에 작은 돌을 하나 놓았습니다. 기념으로 말이지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이 별당 앞을 지날 때 짧게 인사를 하면 소희도 창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말이지요. 평안하시옵니까? 무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무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날이 추우니 몸조리 잘하시옵소서. 나리께서도 건강하시기를 빌겠사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소희는 무진과 나눈 대화를 밤새 곱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말투, 그의 관심,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3년 동안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소희에게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지요. 무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말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짧은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별이 참 밝네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밤에는 그 시간을 만끽하고 새벽에는 그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무진은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어찌 이 별당에 혼자 계시옵니까? 그동안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지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몸이라 이곳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과부의 몸으로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하셨군요. 무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곳에 계셨사옵니까? 벌써 3년이 되었사옵니다. 3년이나 무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좁은 별당에서 혼자 지내셨다니 말이지요. 외롭지는 않으시옵니까?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괜찮사옵니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이 밤을 지켜주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사옵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지요.
자신의 북소리가,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소인이 살아있는 한마님을 지키겠사옵니다. 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맹세이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직업상의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다짐이었지요. 소인은 창살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이 젊은이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해주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닌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두려움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리는 어디 출신이시옵니까? 소희가 물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이옵니다. 무진이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계시나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왔사옵니다. 그러셨군요. 외롭지 않으셨나요? 외로웠사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사옵니다. 무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계시니까요. 그 말에 소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지요.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무진은 매일 밤 별당을 지켰습니다. 소희도 매일 밤 창가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무진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땅이라도 마련해서 농사를 짓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사옵니다. 소희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이 별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사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은 침묵으로 전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침묵조차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밤에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이제 매일 밤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달빛과 별빛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한산희 씨 가문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말들이 있었지요. 별당 마님께서 요즘 이상하시다더군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요? 밤마다 창가에 앉아 계신다지 않소? 그게 뭐가 이상해요? 과부 마님이 밤늦게까지 창가에 앉아 계신다는 게 수상하지 않아요? 혹시 누구를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요? 소문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별당에서 밤마다 사람 소리가 들린다더군요. 정말인가요? 글쎄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혹시 마님께서 누군가와 만나시는 건 아닐까요?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소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녀들에서 시작된 소문이 여종들에게, 여종들에게서 남종들에게, 남종들에게서 관리하는 하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집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집사는 한대감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대감은 얼굴을 굳히며 집사를 불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저도 확실하지는 않사옵니다만 하인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별당을 감시하도록 하라.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집사는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한대감의 표정은
차갑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가문의 체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날부터 별당 주변에 사람들의 눈이 많아졌습니다. 하녀들이 핑계를 대고 별당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마님께 드릴 차를 끓여야 해서요. 꽃밭을 정리해야 해서요.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저녁이면 별당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쪽 담장을 점검해야 해서요. 연못 청소를 해야 해서요. 모두가 별당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별당 주변이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에도 누군가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소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과 무진의 대화를 누군가 들었을까요? 혹시 자신들의 관계가 발각된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진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무진도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순찰을 돌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지요.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곳들에서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별당 앞을 지나가면 소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곤란해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오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소희를 불안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날 밤 무진은 결심했습니다. 별당을 멀리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소희의 안전을 위해서였지요. 가슴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 때로는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소희는 창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자리에 앉아 무진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익숙한 북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둥둥둥, 그 소리는 멀리서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오지 않는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자신들의 관계가 발각되어 무진이 곤란해진 건 아닐까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무진은 의도적으로 별당을 피해 걸었습니다. 소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리 없는 소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진에게 부담이 된 걸까요? 나는 과부의 몸으로 젊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나? 소희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나? 내 때문에 그가 곤란해진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무진은 의도적으로 별당을 피해 걸었지만 마음은 온통 소희에게 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나마 별당의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소희가 창가에 앉아 있는지 알고 싶었지요. 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과부의 몸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지요. 혹시 자신이 짐이 된 걸까요? 혹시 자신 때문에 곤란을 겪는 걸까요? 소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무진 때문에 녹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춥고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한번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추위가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과부의 몸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꾸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저절로 소리를 찾았습니다. 둥둥둥,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무진도 괴로웠습니다. 별당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창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소희가 자신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님을 위한 일이다. 나 때문에 마님이 곤란해져서는 안 된다. 무진은 자신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희가 그리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졌습니다. 말도, 눈빛도, 선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마음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려 할수록 그리움은 더 커졌지요. 갖지 못할 것일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소희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멀리 들리는 북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무진은 별당을 멀리 돌면서도 늘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당의 윤곽은 선명했습니다. 그곳에 소희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비록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지요. 창문과 문들이 덜컹거렸고 기와 지붕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소희는 문득 창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창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지요. 그 바람 속에 섞인 소리가 있었습니다. 둥둥둥, 둥둥둥. 여전히 그 북소리는 울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그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가 여전히 이 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가까이 오지 못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멀리서나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무진도 그날 밤 별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있다고, 이 거리가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바람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로의 그리움을, 서로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까이 있지 못해도 같은 달빛 아래 있었습니다. 비록 함께 이야기할 수 없어도 같은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오해도, 심지어 남들의 시선조차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초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연못가에 연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하얀 꽃잎과 분홍 꽃잎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연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별당까지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하녀 하나가 연못가를 지나가다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담장 그늘 아래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하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지요. 소희와 무진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까이서 만난 것이었지요.
소희는 무진이 멀리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먼저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나리 소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진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소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곳에 나리를 기다렸사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과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였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소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오래 뵙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사옵니다. 소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하였사옵니다. 무진도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별당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멀리 도시는 것이옵니까? 마님의 안전을 위해서이옵니다. 무진이 설명했습니다. 소인 때문에 마님이 곤란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사옵니다. 소인은 그제야 무진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피한 것이 아니라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리의 마음을 몰라뵈어 죄송하였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옵니다. 하녀는 그 광경을 보고 곧바로 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지요. 집사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별당 마님이 머슴과 만나고 계시옵니다. 집사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정말이냐? 예, 제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사옵니다. 집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집사는 급히 한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큰일이 일어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별당 마님께서 정말로 남자와 만나고 계셨사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한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녀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이런.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구나. 한대감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장 둘을 잡아들여라.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렴치한 며느리와 철면피한 하인을 당장 붙잡아오라. 집사는 황급히 하인들을 모았습니다. 대감마님 명령이시다. 별당으로 달려가라. 하인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소희와 무진은 위험을 감지하고 서둘러 피했던 것입니다. 한대감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도망쳤다고? 그럼 더 확실한 증거 아니냐?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라. 한대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에게도 연락하라. 가문의 체면을 더럽힌 죄인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포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뒤집어졌지요. 소희와 무진은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도망칠 길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무진이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었지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무진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은 순간이었지요. 소희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무진의 손은 거칠지만 든든했습니다. 두 사람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갔다. 빨리 따라가라.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무진이 앞장섰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 길을 답사해 두었습니다. 산 너머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옷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소희의 고운 옷은 이미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진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쳤다. 잡아라. 이쪽으로 갔다. 놓치지 마라. 포졸들이 뒤따르는 소리였습니다. 소희와 무진은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길은 험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큰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여기서 잠시 숨어야 하겠사옵니다. 무진이 바위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큰 바위들이 자연스러운 은신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에는 없는 것 같소. 저쪽을 더 뒤져보시오. 산 너머까지 가봤지만 흔적이 없어.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진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셨사옵니까?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리를 구하고 싶었사옵니다. 소희가 답했습니다. 나리 혼자 벌받게 할 수는 없었사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아니옵니다. 저도 나리만큼 원했던 일이옵니다. 소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리와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사옵니다. 무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동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무진은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잡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지요.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돌아갈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야지요. 무진이 답했습니다. 어디로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말이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곡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남쪽으로 금강이 흐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진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강 하류에는 새로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소희는 한 번도 이렇게 먼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은 부르텄고 다리는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진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무진은 소희를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힘들어하면 쉬어가자고 했고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산에서 열매를 따오고 마을에서 음식을 얻어왔습니다. 때로는 품삯을 받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무진이 자주 물었습니다. 네, 괜찮사옵니다. 소희는 항상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새장에서 나온 새처럼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두 사람은 밤길을 걸으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님, 후회하지 않으시옵니까?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소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살기 시작한 것 같사옵니다.
저도 그렇다옵니다. 무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어둠도 추위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달을 걸어 금강 하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으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사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빈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집이었지요. 지붕에 구멍이 나고 담장이 무너져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소희는 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강물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귀에 들렸지요.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도 좋았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이제 성준이 되었고 소희는 순애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분과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멀리 북쪽에서 왔사옵니다. 무진이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진은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젓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마을의 다른 어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고기는 이런 곳에서 잘 잡히지. 성판서, 오늘 고기가 잘 잡혔어. 무진은 마을 어부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을에 적응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고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소희는 강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무명옷을 입고 맨발로 돌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비단옷 입던 양반 마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고 무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순애댁, 이 나물 좀 보시오. 이웃 안악이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소희는 이웃 안악들과 정답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초가 앞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물새들이 날아다니고 고기들이 뛰어올랐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행복하시옵니까? 무진이 물었습니다. 예, 평생 이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사옵니다. 소희가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다옵니다. 무진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강변에는 갈대가 무성했고 산에는 단풍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아침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며칠째 계속되었지요. 마을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게로구먼. 소희는 깜짝 놀라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소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틀림없어. 축하하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신의 몸에서 자라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제게 아이가 생겼사옵니다. 무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소희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습니다. 무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싶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아이 옷감 좀 가져왔네. 이 약초는 순의 몸에 좋을 거야.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소희는 감동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신분도 묻지 않고 과거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강에는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렸습니다. 소희는 방 안에서 아이 옷을 지었습니다. 작은 저고리, 작은 바지, 작은 모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무지는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사옵니다. 무진이 답했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어두었습니다. 아들이면 윤강, 딸이면 윤주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강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가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떠나온 것을요?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사옵니다. 마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제게는 천국이옵니다. 소희는 무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렇다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자유롭고 비록 어렵지만 행복하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마님과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부부였습니다. 강이 지켜주는 작은 행복이었지만 그 행복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희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무지는 집 근처에서만 일했습니다.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니까요. 날이 너무 걱정 마세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곁에 있어야지요. 무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애야, 아이가 나오려나 봐. 할머니들이 달려왔습니다. 밤새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이야.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무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도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윤강, 내 이름은 윤강이란다. 소희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강물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렴 무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세 사람을 비쳤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물결은 부드럽게 강변을 어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본 첫 눈맞춤, 비 내리는 밤의 약속, 위험을 무릅쓴 탈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강물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물결은 그들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둥둥둥, 그 북소리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밤을 지켜주던 소리가 사랑의 신호가 되고 그 사랑은 온갖 시련을 넘어 기적으로 이어졌지요.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막을 수 없었던 진실한 마음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희와 무진 그리고 윤강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